안녕하세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춥다고 웅크러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팔을 꺼내야 하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됐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당연히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꼽게 됩니다. 오늘은 인구 전문가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의 책 인구 미래 공존, 요 책입니다. 인구 미래 공존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 교수님은 합계 출산율이 0명대에 육박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연이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작이 정해진 미래고요. 오늘 다루는 것은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구 미래 공존이 이게 부하고 그대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인구의 위기적 양상을 진단하고 2부에서는 미래 다양한 우리 그 가능성들을 이게 적시하고 3부에서는 이제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책을 쓰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제,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10년간의 마지막 완충지대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정말 저자를 모시고 직접 육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여기 당연히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조 교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이고요. 또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의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아서 저희 센터의 그 구성원들과 함께 그 우리나라의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 근데 이거를 뭐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현상으로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저희는 베트남 연구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연구도 하고 있고 뭐 미국 연구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글로벌,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 뭐 정말 정책 그 컨설턴트로서도 실제적인 역할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먼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현재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위기에 대한 아무래도 선생님의 말씀 좀 먼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위기냐 아니냐 하면은 출산율로 보면 위기가 맞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구학계에서는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을 살면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거든요. 근데 그 합계 출산율은 사회를 반영해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명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부모 세대랑 이제 똑같은 크기가 되니까, 그래서 2명을 기준으로 해서 2명보다 낮아지면 이걸 저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이 1.3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예를 들어 뭐 스페인, 이태리,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이 그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근데 이런 나라들을 봤더니 1.3 밑으로 떨어지면 회복돼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계에서는 1.3 밑으로 한 3년 이상 지속이 되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저출산, lowest low fert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1.3이 아니라 지금 1.0 밑으로 그렇죠. 뭐 벌써 3년째 진행을 4년째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학자들이 규정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1.0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초저출산이니, 그러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그 구조를 반영해서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건 문제에 이미 틀림없다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이 이제 나는 게 하나는 그 완벽한 부모 신드롬이라는 것하고 네. 또
그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하고 자기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출산을 한다, 뭐 그런 게 무슨 가설같이 그렇게 있더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완벽한 부모 신드롬은 이거는 사실 제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허지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인 개념인 거죠. 뭐냐면은 나는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요즘의 청년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춰진 게 많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나? 그 준비의 그 크라이테리아가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져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더 완벽해져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완벽하게 잘 키울 거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경제적인 준비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 자꾸 늦어집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더라도 둘보다는 아무래도 하나가 있을 때 아이한테 더 많이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부모가 될 거예요 라는 이 신드롬이 지금 한국의 초저출산을 이렇게 낳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는 되게 농촌에서 살았잖아요. 농민이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 도회지로 오면서 어떻게 보면 계층 상승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부모보다도 이렇게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청년 세대로 가면 아버지는 집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집도 없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은 더 나은 삶을 못 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피를 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다림이 결국에는 혼인을 못하게 하거나 또 혼인을 하더라도 초저출산으로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부모 세대랑 저희랑 이제 차이점이 제가 드는 예시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이게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자가용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89년이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의 마이카 시대 뭐 해가지고 열릴 때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셨던,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이제 머리가 컸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차가 그 당시에 프레스토라는 차예요. 네, 이게 아마 엑셀, 프레스토, 아마 기억이 새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대부분의 집에서 시작하는 차였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차가 뭐 소나타로 바뀌고 그랜저로 바뀌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차가, 저는 시작을 그래서 이 작은 소형차로 제 인생을 제 개인적인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미 한국 사회가 너무 이렇게 발전을 빨리 하면서 경제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저희들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차는 중형급 이상의 차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중형급 이상의 차로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인생이.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자기 자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좋은 걸 주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내가 집을 안 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의 차가 내 차고 우리 엄마 아빠의 집이 내 집인데, 근데 내가 집을 나가면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걸 집 나가는 거를 자꾸 미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초저출산이라는 현상을 낳게 된 원인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제가 이제 완벽한 부모 신드롬 중에는 제가 제 애하고 겪은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남 2년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키웠지? 근데 우리 아들 때는 그냥 며느리하고 아들이 손주 하나를 데리고 끙끙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난리치지 말고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제 아이의 얘기가 네. 그 완벽한 수능하고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의학적 정보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뭐 말하자면 어떤 보건이나 의료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아이에게 완벽한 보완 대책을 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10가지만 신경 썼는데 지금은 100가지도 넘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말하자면 그 훨씬 말하자면 출생에 뭐 그렇죠. 이렇게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완벽을 기하려는 것 속에는 육아 과정에서의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육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 뭐 우리는 아기가 나오면은 자기 숟가락 들고 그렇죠. 태어난다는 그럴 것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았던 그 환경과 지금은 이미 내가 어려서부터 내 머릿속에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삶은 이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성장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라는 머릿속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당연히 뭐 0에서 10을 만드는 거하고 지금은 100에서 200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더 어려울 그렇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책을 읽으면서 보면 그 조 교수님은 아주 자상한 아빠구나. 딸 얘기도 가끔 하고 자녀를 키운 양육방송 나오는데 네. 그 본인은 어떤 부모였다는 인구 전문가 아빠를 둔 가정의 양육과 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는 어떨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좋은 아빠인지는 모르겠는데 친하긴 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어서 네, 저희 딸들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생에 있고. 어떤 복을 쌓아서 그러게요. 좋은 일을 하셔서 이렇게 그러게요. 저희 형은 아들 둘이라 뭐 예. 나중에 크면 국물도 없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저의 의견을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크기를 바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로서의 기대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의 기대가 조금 다른, 집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뭐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번에 이거 이런 둘째 아이 얘기하면 싫어할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책 제목도 정해진 미래고 인구 때문에 한국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예측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노동시장은 아무래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양질의 일자리의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난 구직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9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말생이 주로 많은데 여기가 태어나기를 평균 한 연령대에 한 69만에서 72만 명까지 태어납니다. 근데 그들 중에 80%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7, 8에 56만 명의 대졸자가 있는데 그 전부터 특히 이제 저희 세대들이 IMF 직후에 저희 세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만들어놨던 노동시장의 대졸자 일자리는 저희는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실제로 대학 진학을 한 30에서 35%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5만 명 정도의 대졸자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많아야 40만. 그런데 56만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서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저희 딸아이들의 연령대가 200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여기는 45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80%가 대학을 가더라도 지금 실제 대학 진학률은 그보다 낮아졌지만 그렇죠. 이제 이 친구들이 30살 됐을 때는 한 80%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80%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48에 32 많아야 35만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게 한 2030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2030년이 되면 너희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는 오늘 언니 오빠들의 생각이랑은 달라도 된다. 그래서 지금이야
초중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다 경쟁을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랭킹이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있고 연대 뭐 고대 뭐 이름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서성한 뭐 이런 랭킹을 세우더라고요. 그거가 아무 소용이 없을 시점이 온다. 지금도 사실은 그거 사회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좋다. 하지만 이게 당신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배우는 거를 요 교과서와 그 다음에 참고서와 학원도 다니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아도 좋겠다. 오히려 더 저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세상을 좀 넓게 왜냐면 여기만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요 학교 교과서 학원 보는 사람 주변으로 이거 자꾸 내로우다운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래도 역시 그건 부모의 생각이고 아이들의 생각은 뭐 좀 다를 수는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뭐 아주 해피하게 잘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마 따님도 MZ 세대나 혹은 그 이후에 알파 세대, 젠지 Z세대. Z세대인데 네. 아마 Z세대라고 했을 때 이 Z세대나 이후의 알파세대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에 익숙한 세대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만 국한된 상상을 하고 직업을 사고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나름 하나의 대안적 출구처럼 말씀하시는데 요거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 좀. 그러니까 따님한테도 이제 너무 이 국한된 사고 영역에만 국한되지 말라 이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라는 단어를 써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에 제가 91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저는 사회학과여가지고. 처음 들어봤던 단어들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세계화였어요. 그때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화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세계화가 그동안은 말로만 세계화였지만 지금은 이게 실제로 글로벌화라는 단어로 저희 아이들 세대는 어려서부터 글로벌 세상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저는 제가 봤던 TV의 영화들, 어렸을 때, 그 TV 영화들을 보면은, 그거는, 주로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 영화를 봐왔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주말의 명화를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TV밖에 없었고, KBS 주말의 명화 PD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저희는 그냥 보게 됐던 거였죠. 그 영화가 언제부터 영화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글로벌이라는 세상을 그렇게 접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젠 G부터 보면은 태어나기를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났고 SNS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저희는 주로 문화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에서 만들어서 그보다 지금 못 사는 나라들로 이렇게 흘러 내려갔다면 지금은 문화가 전 세계가 이게 미국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중심이 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막 크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크고 있고 근데 이게 막 동시다에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그 문화가. 이런 적이 사실 처음입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상.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글로벌 이 연결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AI, 빅데이터 시대를 더 살아갈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0대, 50대가 인구가 많아서 사회 중심이 40대, 50대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가면요. 지금 40대, 50대보다 젠 G와 젠 알파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세상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인구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로 시장을 보지 말고 시장을 글로벌리 보면 당연히 젠 G와 젠 알파 중심으로 앞으로의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저희 딸을
국내용으로 키우기보다는 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게 뭐 미국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LA에 그래서 우리 아이를 LA에 보내야 되겠구나. LA에서 계속 살면 LA 로컬 되는 거지 글로벌이 아닙니다. 예. 글로벌이라는 거는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코프를 어떻게 갖느냐인데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더 글로벌 사회를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저는 우리 젠지와 그 다음에 한 2012년, 13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 우리 지금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 스마트폰이건 인터넷이건 넷플릭스건 간에 어떤 민족 국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미 네. 국경이 없는 거고 네. 어쩌면 글로벌 보편적 어떤 공간일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이미 그게 이 지금 젊은 세대는 감수성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육은 뭐 스카이 대학을 간다든지 네, 네. 우리 민족 국가의 공간에서 말하자면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그렇죠. 예.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이 글로벌 세대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구촌을 무대로 하는 스코프로 하는 네, 네. 어떤 열린 교육, 그렇죠. 어떤 세계 시민형 교육 네. 뭐 이런 것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회에서 더 통용이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반드시 한국이 아니어도 오늘 바로 베트남에 가서 오늘 바로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예. 저는 저도 사회과학을 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 쪽에 그런 지식들 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지식들이 저는 공교육에서도 이제는 좀 많이 다뤄져야만 한다. 예. 또 예를 들면 뭐 저 옛날에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거를 방과후로 했지만 네. 예, 그런 게 들어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AI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생성형 AI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그런데 그 AI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게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만 해도 AI는 큰 뭐 혹은 미국이나 이런 AI 기술력을 가진 곳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그런 거를 꼭 대학을 가야만 좋은 대학을 가야만 그런 걸 배우냐 그게 아니라 예,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게 이 친구들이 오늘 당장 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탁 털어졌을 때 자카르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인구학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긴 하지만 인구를 보는 눈도 이거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로컬이 아니라 굉장히 인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저기 미국에 갖다 놔도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이런 통계를 어떻게 해서 구하는지 그걸 활용하면 예를 들어 제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시장은 결국 아디스아바바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시민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거냐? 그게 과학기술의 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인구학 같은 이런 학문을 하면, 글로벌 사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도 우리 공교육에서 뭐 초등학교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중고등학교 때에서는 좀 다뤄오면 어떨까. 그래서 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어쨌든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그걸 뭐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은 어쨌든 민족 국가에 특화된 시민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다면은 어쩌면 훨씬 더 국경을 넘는, 보편성을 지닌 그런 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길러야 되고. 네네. 또 국경 장벽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지식을 네. 지식 역량을 갖는 시민으로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예. 말씀으로 제가 맞습니다. 이해가 될 수 네, 맞습니다. 있겠죠.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경쟁이 좀 약해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의 정원에 비해서 진학자의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을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또 그 대학 내에서 또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도 하셨지만은 인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여전히 형태를 달리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인구와 시장이 그냥 숫자만으로 조절이 된다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쟁이 줄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욕망의 지향점은 한 곳으로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나는 저기 절대 못 가니까 여기도 갈 수 있어. 여기도 생각해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들면 나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걸 생각을 해서 결국엔 욕망의 지향점이 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언제나 이제 저희 독자들과도 만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원하는 바라는 사회는 지향점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뭐 지금 대학은 워낙 뭐 서울 스카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이렇게 다 몰려서 그런 거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지향점은 서울이라는 거고 아니면 수도권이라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에 지역에서 아주 잘 크고 잘 자란 여성 청년들이 지역에는 일자리가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은 남성 중심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그렇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흩어놔주는 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인구가 줄어도 집중은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라는 앞으로의 인구 정책의 방향은 저는 요거를 흩어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흩어놔주는 게 국내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우리의 젠 Z, 그다음에 쫓아오는 젠 알파들의 눈을 글로벌 시장으로 흩어놔주면 굳이 내가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저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서부터 학교 선생님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열어주는 그런 거를 후속 세대한테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욕망의 지향점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지향점이 다양화된다 그럴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구 문제의 여러 대책 중에 사회문화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화, 다원화, 다척도 사회화라고 할까? 이제 요런 거로 이해를 해도 좋겠죠. 그렇죠. 예, 다양화죠. 예. 다양화로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혁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거하고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에서 말하자면 좀 가고 싶은 청년 세대가 선망하는 유수한 공공기관을 분산했는데 그냥 분산으로 그쳐버리고, 이게 서울을 모델로 한 닮은 꼴 도시를 만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일 척도 가치 기준에서 그냥 분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뭐 긍정점도 있지만 실패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요. 저희 유명한 건축학자인 홍익대학교의 유현준 교수님. 유현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건축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넓은 예컨대 나주에 왜 서울과 똑같은 생긴 아파트를 지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 나주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삶이
근데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똑같이 서울처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실제로 사실은 강제 이주를 시킨 거잖아요. 직장을 옮긴 거니까. 예. 강제 이주가 되면 여기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기 위해서는 주거의 형태서부터 아예 달랐으면, 그러니까 넓은 나주 땅에 위로 높이지 말고 옆으로 넓혔으면, 예. 그러면 아마 사고의 틀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고 다 그냥 아마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건설사들은 또 그렇게 해야 용적률을 높여야 땅과 이 이피션시가 더 높아지니까 효율성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했던 거가 지금 나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혁신 도시가 그렇게 거의 뭐 서울의 한 부분을 갖다 놓은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 동네마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혁신 도시는 이게 이제 미래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혁신 도시 아이디어를 내신 거는,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된 걸 그 과거에도 그렇죠. 우리가 인지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 내신 거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아쉽냐 하면은, 이 도시가 지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도시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활동할 인구의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했다면 아무래도 한 20에서 30년 정도 후에 도시에서 활동할 친구들의 숫자는 누구냐 하면 이미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숫자도 거의 다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인구 100만 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인구 그 코호트가 아니라 한 70만 명 혹은 40만 명대 태어난 사람들의 코호트라면, 그거를 10개 도시로 쪼개 놓으면 10개로 갈 수 있는 사람의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가 되느냐, 그거를 감안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 한마디로 4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을 10개로 쪼개서 서울도 가져야 되고 부산도 가져야 되는데 또 쪼개. 그럼 거기 한 군데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미래를 좀 감안을 했었으면, 분산을 시키자? 맞아요. 근데 그거를 10개가 아니라 숫자가 아마 뭐 한 2개? 3개로만 했었으면 오늘이랑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정치적인 결정으로 지역에서 우리는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평균주의가 작동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족적 그 자체가 중심을 갖는 자족적인 어떤 권역별 체계가 몇 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것으로 네네.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건 메가시티 몇 개,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10개면 문제지만은 부산 메가시티 이런 느낌에서의 소수의 메가시티 중심론 같은 건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바람은 이겁니다. 메가시티라는 거는 말은 되게 좋은데, 메가시티를 하면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데, 근데 그 시민이 지금 오늘 태어난 친구들, 그러니까 오늘 10대까지의 친구들이 메가시티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 20년, 30년 뒤에 거기서 플레이를 할 거잖아요. 주된 플레이어가 그들이 될 텐데, 지금 이미 태어나기를, 지금 10대에 있는 친구들은 40만, 30만 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럼 그들한테, 서울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메가시티를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떨 거냐를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나서 메가시티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보니까 말이지,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눈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숫자가 적은 우리 후속 세대의 눈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메가시티가 30년 뒤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226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초 지자체가 아시다시피 지방에 가면은
그 소멸 위험을 지역이라고 막 얘기되는 곳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이랑 초등학교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뭐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가서 좀 배우고 저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좋으냐 하면 농사노촌 유학. 예, 그러니까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역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1981년생은 한 87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그때 37%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1990년생 한 68만 명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4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수도권이에요. 절반이. 그렇습니까? 90년생 밑으로는. 그럼 지금 재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은 이미 53%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고향이 수도권인 친구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다낭은 갈 거예요. 베트남의 다낭시. 근데 경상북도 봉화구는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친구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런 데를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곳을 나중에 가서 살아라. 불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험을 더 해주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생각과 뭐 교육감님의 생각이 지금으로선 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잘 조합을 좀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226개 행정구역도 사실은 과거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숫자지. 한 연령대에 태어난 게 이제 20만 명, 30만 명 아이들을 위한 거면 260개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농산어촌 유학을 전남, 전북, 강원도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군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300~400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생태시민적 감수성을 배양한다는 걸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라는 로컬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로컬 정체성 감수성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 안에서 살 수도 있고 관계 맺고 살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해주시는 게 사실 국가의 미래의 국토 균형 활용의 측면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 균형, 인구를 균형 있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인구가 더 줄기 때문에 더 서울 수도권으로 집접되는 그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인구가 작다고 국토는 넓은데 여기만 쓰면 안 되잖아요. 국토를 다 써야죠. 그 국토를 활용하려면 거기에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해 주셨던 그 관계성은 어렸을 때 경험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해주는 그게 저는 글로벌 경험이나 국내에서의 이런 로컬 경험을 해주는 거나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다양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사는 근처만 알고 자라야 돼요. 더 넓혀야지. 그게 국내도 있고 글로벌도 있고. 그렇게. 그런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으네요. 그 다양화와 관련해서 이게 가구 세그멘트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유형을 제시했어요. 베이비붐 1, 2세대, 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 5개 세대로 나누고 또 거기에 이제 1인, 2인, 3인 가구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화를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대책도 각각 달라야 된다는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너무 연령만을 생각을 해요. 연령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이 책도 그렇고 뭐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맞아. 나도 교육을 우리 남편처럼 받았는데 왜 남편은
육아휴직을 안 쓰고, 그 나만 써야 되고, 내가 돌아가면은 나는 내 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도 나한테 네가 희생하라는 걸 강조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역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렇게 부모가 같이 육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똑같이 희생이라는 표현보다는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중요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한동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마 90년생들이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요 연령대의 삶은 그럴 거야 라는 연령 효과로 자꾸 보지만 사실은 그 연령대에 들어오는 세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과거에 유효했던 정책인데 이걸 자꾸 똑같이 유지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새로운 이 밀레니얼, 지금 저희 저희 학교에도 밀레니얼들 결혼한 저희 대학원생들이 많으니까 밀레니얼생들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아침을 뭐 누가 해주고 말고 그런 것도 없다. 네, 집에서 밥도 안 해먹는 아예. 네, 그리고 뭐 아기를 키우는 집도 부인이니까 나 혼자 다 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아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집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세대가 바뀌어간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정책도 나와야 되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저는 제일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과자가 새우깡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새우깡 좋아하죠. 저는 아마 10년 뒤에도 새우깡 좋아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도 10년 뒤에도 새우깡 좋아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어릴 때 먹고 자랄 때 먹을 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밀레니얼들, 지금 젠지는 어려서부터 먹을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하나만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래서 요 세대라는 거가 그 연령대를 대체를 하게 되면 그들에 맞는 정책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건 맞는 얘기네요. 지금 사실은 요즘 24시간 편의점에 가도 맥주, 음료수부터 저희는 선택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몇 개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수한 선택지가 주어져도 우리한테는 그냥 사치스러운 것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 여러 가지 세대, 또 세대 내에서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어떤 다양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이제 이 1부를 읽을 때나 2부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3부로 가면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생과 공존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네네.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러면 상생, 공존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공존이라는 거를 상생과 조금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보통, 같이 쓰는데 저는 상생이라는 거는 자원이 많으면 내 자원을 당신과 나눌게요. 우리 서로 자원을 나눠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나누려면 자원이 많아야죠. 근데 자원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를 주면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생태학에서 보면 공존이라는 거는 땅은 하나인데 시기를 나눠서 꽃이 핍니다. 봄에는 뭐가 피고, 여름에는 다르게 피고, 가을에는 뭐가 피고, 겨울에는 또 어렵지만 난이 올라오고, 이런 것처럼 자원은 한정적인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시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 정책에서도 그 시기를 나눈다는 건 결국에는 저는 세대로 본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령대에 세대가 바뀌어 나가면 그들에게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가 공존에서의 가장 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책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정책, 뭐 반드시 정책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에서도 저는 이 공존이라는 게,
자원이 많으면 공존이든 상생이든 저는 상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게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만 하는 거고, 그거 찾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하자. 그러니까 그게 시기를 달리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시기에 오는 게 누군데, 그거는 결국에는 코호트입니다. 코호트. 그래서 그 세대, 코호트라는 게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에 맞는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한 10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획적으로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10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의 밀레니얼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저희 딸들, 젠 Z, Z세대, 그 다음에 그 이후 세대를 조금 봤어요. 그 친구들이 30대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앞으로 5에서 한 10여 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경쟁이 훨씬 낮은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인 경쟁이 낮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한 곳을 가지 않아도 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전히 한 곳으로 더 몰리게 됐는데, 그거를 바꿔주면 이 친구들이 30대 초반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결혼도 하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뭐 출산을 하는 그런 사회가 돌아온다면, 그러면 출산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한국이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늘 청년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괜찮은 사회네라고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출산율이라는 게 0에서부터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0.1, 0.2, 0.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사람은 아이를 0을 낳든지 1을 낳든지 2를 낳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 젠 Z, 40만 명대 태어난 젠 Z들은 하나에서 나 더 낳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건 바삐 둘로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요 가능성은 아직은 10년을 그렇게 있다. 보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가능성을 봤다기보다는 저는 10년이 되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젠 Z가 3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오늘 밀레니얼이 30살이 된 세상이랑은 바꿔줘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10년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그 10년 동안이 정치권에서 그 10년을 좀 잘 바꿔주면 좋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뭐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법들이 좀 10년의 호흡으로 되게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인구 감소, 그다음에 특별히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이제 이민국가로 인력 수입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불가피하면 그렇게 가겠지만은 10년 정도는 예컨대 뭐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같은 것들이나 소득 분배 구조를 조금 재편해서 훨씬 더 많은 생산 인구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맞습니다. 식으로 어떤 국내적 그 응전 정책, 공생 정책을, 공존 정책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전면적으로 취하면 어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설명 좀.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바로 당장 외국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산업군이 있죠. 뭐 제조업도 있고 농촌회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건설업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을 당장 받지 말자 이런 거가 아니라, 혹은 그러니 거기다가 외국인을 다 받자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줄어들고 언제까지 얼만큼 줄어들고,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이 언제 얼마만큼 바뀌어라는 걸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라서, 그게 예측이 가능하면 외국인으로 정말 그 산업별 그 내국인이 줄어드는 거를 메꿀 수가 있느냐. 근데 내국인이 줄어드는 거는 지금 뭐 3D 업종이라는 데 외국 그 근로자들이 많은 거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어요. 이 내국인에 줄어드는 거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AI랑 빅데이터가 와가지고 생산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대체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을 대체해도 소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 시장이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 줄어드는 거를 외국인이 메꿔줄 수 있느냐, AI가 메꿔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소비 시장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게 정년 연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년 연장도 이런 거예요. 정년을 연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청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연령대에 56만 명 정도의 대졸자가 있는데 위에서 대졸자로 나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한 35에서 4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위가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젠지 2005년생 이후부터 태어난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대졸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한 35, 많아야 35에서 40만 밖에 안 되고 그러니 위가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2030년이어서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줄어드는 거를 2030년서부터는 다시 정년 연장해서 다시 들어오시게.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난 나가고 싶어 해도 못 나가게 해드리는 게 국가와 경제,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충격을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일에 정년이 10년이 연장이 돼도 2030년부터 2040년이 되면 2029년의 노동시장 크기랑 똑같아집니다. 또 줄어서. 네, 이게 정년을 연장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의 인구가 이렇게 줄잖아요. 지금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도 또 줄어. 그래서 결국에는 2029년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가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에는 정년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정년이란 제도가.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정책도 오늘 어려운 데를 보고 외국인을 투입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30년대에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어떤 부모도 우리 아이를 용접공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게 현실인 거고. 그런데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2030년대는 내국인 용접공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용접이 물론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지금 산업에서 우리는 용접공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계속 용접공을 1년에 3,000명, 5,000명을 받아주세요 라고 갈 거냐? 아니면 내국인은 아예 없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가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국가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 예컨대 제조업도 첨단 제조업 쪽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로 가고 있고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까지 해오던 걸 유지하고 하려는 동력은 앞으로 줄어들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도 2030년까지 매년 똑같은 외국인을 제조업에 투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2030년대의 노동시장을 감안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이 뭐냐? 국가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딱 떠올릴 수 있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R&D라고 생각합니다. R&D 인력. 지금 숫자가 학령 인구의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게 궁극적으로는 대학원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대학원에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대학원을 안 오면 국가 R&D는 석사 박사들이 졸업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냐? 점점 그게 없어집니다. R&D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필요한 R&D 성장 동력은 결국엔 내국인으로는 불가능하니 외국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똘똘한 외국인 인력이 아니죠. 외국인 석사 박사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 올까? 미국 대학을 갈까? 당연히 미국 대학 가겠죠. 그럼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똘똘한 친구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그들을 받을 거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 준비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외국인 인력을 받는 이민청이 만들어진다면 이민청이 해야 될 일은 오늘까지의 제조업을 10년 뒤에도 유지시킬게요를 위해서가 이민청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년 뒤 대한민국을 보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이주민이 누구냐, 얼마가 되느냐,
그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미래 기획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기획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어쨌든 인구 변동의 큰 추이들을 보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는 지금 뭐 한 2030년, 7, 8년 후인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지금 한다보다 몇 년 준비를 해서 그렇죠. 말하자면 그 청년 세대의 취업과 충돌이 적어지는 2030년부터 예컨대 네네. 정년 연장을 본격화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배치를 정책 배치를 하면 그렇죠. 미래 기획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네. 이렇게 되네요. 예, 그건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장기 그 국가 정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지식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인과를 해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국가만이 아니라 저는 기업에서도 인구 관점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인구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서 예, 미래 관점이 필요한 곳들 그게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고 기업으로서는 시장 전략이거든요. 혹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필요한데 내가 아직 이 사회를 잘 몰라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해외입니다.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저도 뭐 기업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진출을 좀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은 구글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챗 GPT가 나와서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쓰는 기업들은 저기 미국의 유수의 그 컨설팅 회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유수의 컨설팅 회사들도 구글링을 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겠죠. 물론 스타디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정보는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쟁사도 갖게 돼요. 글로벌 경쟁사들도 예, 똑같이.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전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맨 땅에 헤딩했던 거는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하면 되는 세상은 아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시장도 결국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을 알아야 시장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인구를 좀 활용을 잘하면 정책도 그렇지만 시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인구학 제가 이제 사회학을 했으니까요. 70년대나 80년대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가 사회학 그렇죠. 쪽에 있었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그때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감소와 도시 인구의 증가라든지 가족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구학이 훨씬 더 큰 사회 변동의 어떤 그 증상을 포착하게 하는 과학적 도구가 돼버렸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변방에 있었는데 사회학 연구 영역 중에서 약간 변방에 있었는데 굉장히 뭐 베이식 연구 영역이 되는 이렇게 된 면이 있네요. 네, 뭐 변방 맞죠. 사실 저도 사회학을 학부에서 하고 석사를 사회학을 하겠다고 미국에 갔다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텍사스 대학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리서치 센터라고 인구 연구 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텍사스를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유학 갔을 때 97년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노동 범죄, 그래. 도시 이런 거를 해야 지금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연구한다고 갔다가 그때가 IMF가 팡 터져가지고 970원이었던 환율이 10월이 되니까 2,000원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지금 못 사는 나라였었고 지금이야 잘 살죠.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학생들 불쌍하다고 20시간 일할 수 있는 거를 30시간 일을 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한시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20시간 TA를 하고 있었는데 10시간 일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잡을 찾았고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보고 내 밑에 와서 RA 하라고
그래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교수님이 인구학 하시는 교수님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인구학을 시작을 점수 완전 변방으로 이렇게 시작했다. 그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대안을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하시면서 인구 배당 얘기를 하세요. 네네. 제1배당, 제2배당, 네. 그리고 제3배당에 대한 미래 기획 필요하다 이런 건데 어떤 개념입니까? 인구 배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배당이라는 거는 제가 투자를 하면 그거에 나중에 투자해서 이득을 받은 기업이 이윤을 내면 거기서 이제 제가 배당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라는 것도 인구의 구조상 인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가가치가 많은 경우에 그럼 거기서부터 국가와 사회는 배당을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게 인구의 크기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주로 뭐 국가가 조금 아직 못 사는 나라다 그러면 한 15세에서 한 49세 정도까지가 인구가 많으면 생산을 많이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구가 많은 곳이 인구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1차 배당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받았던 거가 인구 배당의 1차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일하는 사람이 많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내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도 더 쉽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국가는 그 제조업이나 1차, 2차 산업밖에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더 성장을 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 수준이 높아야 생산성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향상되는 속도가 빨라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부양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구 부양비라는 거는 생산 가능한 인구분의 우리가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인구 0에서 15세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 그거를 합친 거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 비인데요.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라서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1차 배당금이라는 건 이게 떨어졌을 때고요. 2차 배당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하게 요 부양비가 0.4 밑으로 떨어져서 한 20년을 갔어요. 0.4라는 거는 100명의 일하는 사람이 40명 정도를 부양을 하는 거고 이건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생산성이 높아. 근데 생산성이 향상되는 속도도 빨라. 그러니 국가가 만들어내는 재화가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IMF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아주 빨리 성장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게 우리가 2차 배당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1차 배당은 부양비가 떨어지는 거. 2차 배당은 부양비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이들의 그 경쟁력이 높은 거. 생산성이 높은 거. 3차 배당은 이 뭐냐면은 부양비는 이제 높아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런데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인적 자원과 전 세계에 뿌려 놓은 우리의 원천 기술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지만 또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3차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3차 배당금은 그야말로 인구의 숫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잘 투자를 해놨냐. 인적 자원에다가. 그래서 인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에 얼마나 많이 나가서 가지고 오는지 거기에서 3차 배당이 오는 거고 일본이 우리가 잃어버린 뭐 30년을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어려워졌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냐?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을 해옵니다. 고령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본의 경제가 막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우린 들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3차 배당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말씀대로 만일에 이제 2030년 이후에 정말 3차 인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해왔던 거고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뭐 저는 엄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잘 해놨고 그게 국가도 했지만 또 뭐 한켠에서는 그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교육. 예. 그런데 또 사교육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각 개인으로서는 사교육에 다 인적 자원 투자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엄청난 투자가 결국엔 저는 돌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준비는 이미 시작된 거고 지금서부터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밀레니얼은 숫자가 많은데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사교육으로 개인 투자를 해왔다면, 개인적으로 그 투자를 해왔다면, 네. 저는 지금 이제 10대에 있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우리의 10대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 활동할 때 이들의 경쟁력은 우리 공교육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공교육에서 근데 어떻게 만드냐 여기들한테 수능을 잘 보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사고를 더 키우도록 예, 그리고 글로벌에 가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저는 지금 알려주는 그쪽으로 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봉화군이 제가 자꾸 봉화를 쓰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봉화군 연구를 해가지고 예, 봉화군이 인구가 3만 명이 깨졌어요. 그 되게 작잖아요. 그럼 봉화군은 앞으로 인구를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봉화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절대 다른 데 못 가게 만들면 됩니다. 예. 무조건 봉화에만 살아라.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청소년, 청년들은 여권 안 만들어줘. 절대 해외 못 나가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잖아요.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나간다는 게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살지만 베이스 캠프는 여기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글로벌라이즈가 더 이루어지면은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베이스를 여기다 놓고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게. 오케이.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제일 큰 3차 배당금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한 10년 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때는 AI 기술혁명이 훨씬 더 전면화되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거에 맞는 역량 또 그것을 대한민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쨌든 씨앗을 뿌리는 그런 방향으로 역량을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랄까 해외 투자라고 할까 해외 진출이라고 할까 혹은 해외에서까지 인구 배당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 작업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해야 합니다. 그 베트남과 관계 맺는 것도 약간 그런 게 맞습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베트남은 2015년에 제가 이제 대학 교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6년 끝나고 7년의 안식년을 연구년을 받잖아요. 제가 연구년을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연구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현상이 뭐였냐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워진다고 막 돌아올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나? 왜냐하면은 10년, 15년 전에 가서 공장을 지었는데 10년, 15년 만에 공장이 운영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중국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국내에 10년, 15년 만에 저렇게 될 거를 아무도 예상을 못했나? 왜 기업들은 그걸 예상을 못하고 그냥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고 그 기업들이 베트남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베트남은 전문가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베트남을 그 당시에 선택을 해서 가게 됐던 거였고요. 지금 어떤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은 베트남이 인구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1년에 150만 명 내외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태어나죠. 우리가 58개띠가 많이 태어났다 그래도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150만 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인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고, 근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라는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 90년대까지 왔어요. 교육 수준이 향상되는 게. 그래서 향상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지금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대학 진학률이
고졸자가 대학 진학하는 게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네.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높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베트남은 당연히 인구 배당금을 받을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런데 국가가 이게 성장할 때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면, 그리고 그 성장에 우리가 중심에 들어가 있으면 베트남은 인구 성장을 받을 게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냥 눈만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거기서 우리의 그 기여분을 주장이라도 하려면 그 기여를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의 인구 쪽으로는 저도 가서 기여를 해드리고, 아주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서 여기를 중국에서처럼 제조 공장으로만 보지 말고 시장으로 보셔야만 한다. 네. 그리고 시장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ESG 신경 쓰고. 베트남에 가서 그 일원이 된다면 ESG 신경 쓰셔라. 그리고 거기에다 기여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2040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 때문에 인구 배당을 받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왔을 때 뿌려놓은 걸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추측할 때 뭐 70년대 대한민국처럼 도시화의 비율은 높고 인구 증가율은 높고 또 그것과 함께 어쨌든 생산의 총량 같은 것들은 뭐 생산성은 어떨지만 생산의 총량 같은 게 급속히 팽창하는 약간 그런 양상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럼요. 베트남은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2040년까지 그냥 nothing but growth라고. 예. 이건 성장을 인구 특성상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여기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2040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지금 GDP per capita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높지만 아마 올해 이게 제가 볼 땐 뒤집어질 겁니다. 베트남이 GDP per capita가 더 높아지고요. 얼마 정도 요즘 뭐 지금 이제 4,000불은 넘어섰고요, 작년에. 4,000불이 넘었어요. 네네. 뭐 하노이 호치민은 지금 10,000불 갔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마구 늘어나거나 마구 줄어들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데, 이 나라가 제가 그래도 기여를 한 게 인구 정책이 우리도 가족 계획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사실. 1983년에 2명을 낳았고 97년까지 유지가 됐으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이 나라도 제가 가서 보니까 인구 및 가족 계획국인 거예요. 이름에 가족계획국이 있으니 하는 일이 가족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국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그쪽의 국장님도 동의를 해주셔서 가족계획을 떼자 이제부터. 네. 그래서 그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실제 지금은 인구 및 가족계획국이 인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가족계획을 뗐어요, 이제. 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이 아니라 인구를 가지고 발전을 지향하는 거. 그 다음에 고령자들 지금 케어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 나라도. 그래서 그쪽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하게 더 자라나는 거. 여기에 정책적인 그 자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건 그네. 네. 이 부분은 책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한번 여쭤본 일종의 출산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있어서 물론 제가 뭐 통계는 없으면 중상층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산의 경향이 그래도 있고 출산율보다 훨씬 높은 출산을 하고 있고 중하층은 출산율에 버금가거나 그 하위에 출산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이제 아까 완벽한 부모 신드롬을 그렇죠. 염두에 둔다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출산에 적극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계급 계층적 불평등에 따른 출산의 이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실제 그게 시장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20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시장 규모가 2배로 컸어요. 예. 그럼 그 얘기 뭐냐 하면 아기 하나당 들어가는
투자되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 시장이 그렇죠. 프리미엄화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교육관님 말씀처럼 실제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말 완벽한 부모로부터 나온 아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회적인 그러니까 출산에서도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이게 극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이제 교육청 측면에서는 이거를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7년에 이후에, 엄마, 아빠가 되는 청년의 숫자가 급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40만 명대 태어나다가 2017년부터 35만 명, 2018년에 32만 명, 그 다음에 30만 명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이제 2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정말 완벽한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습니다. 근데 높은 사람들만 아이를 낳으니까 편차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갑자기 사회적인 신드롬 중에 하나가 특히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교육을 시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2017년생 밑으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에 2017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선생님이 다뤄야 할, 교육을 해줘야 할 아이의 숫자가 줄었는데, 그냥 이건 숫자로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특성이 지금 2학년, 3학년들이랑 또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부모는 이미 영어 유치원, 그게 당연했던 세대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만 조금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조금 관찰을 해보시면 이 친구들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 그 교육을 우리는 지금 매년 해오던 교육이 여기 평균이 여기 있다면 이들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간극을 어떻게 메워줄 거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간극으로부터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거를 조금 연구도 해주시고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신입생의 부모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현실의 공교육이 충족하는 교육의 현실 간에는 세대에 따라서 갭이 훨씬 커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2017년생을 둔 부모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갭이 더 크고 미스매치가 더 커지니까 갈등의 소지는 더 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희초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아이의 교육과 양육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인구 변동에 따라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별 그 특성, 인구 특성, 그리고 그 인구의 어떤 성향의 특성 같은 걸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중기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공존의 정책이라는 게 세대가 같은 연령이어도 세대가 바뀌면 그 조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 똑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다른 초등학교 1학년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건 충분히 그럴 소지들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제가 출산 불평등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많이는 평등하지만 인구 감소 영향은 불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구 감소 영향이 분명히 섹터나 부문이나 계층에 따라서는 상이하게 작동한다는 취지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제가 이런 거죠.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들이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대학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정원을 못 채우니까 학교 운영이 불가능 차 어려워져서 교수 교직원의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깎는 데도 나왔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숫자가 주니까 그 앞에 상권이 막 죽어 나가는 데가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 어디도 어렵다는 곳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히려 더 서울로 몰리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결국 누구한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에 누구한테는 이미 생존의 문제가 된 거라서 예, 그래서 이게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오늘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님은 그래도 10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는데 이 기간에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 공존의 가녀른 길을 좀 개척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강조하실 거나 못다한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이 인구라는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구 그러면 야, 저출산 고령화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구는 활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미래를 뭘 가지고 준비를 할 거냐? 가장 활용하시기 좋은 게 인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인구를 일상에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영태 작가님, 교수님을 모시고 인구 미래 공존에 대한 독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즐거운 대화였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하고 달리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기가 훨씬 복합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옛날처럼 어떤 단방약 같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미래 기획을 하고 미래 상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인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과 국가를 운영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독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